어느 날부터 내 누나가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점차 그 행동은 내 상상을 초과하게 되었다. 처음 사건이 일어난 날, 우리 가족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나는 밥을 먹고 있었고, 누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연근 조림을 젓가락으로 집어들었다. 그러나 누나는 그 연근을 먹지도 않고 젓가락에 찍힌 연근을 계속 쳐다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웃으며 물었다. 누나, 뭐 하는 거야? 그러자 누나는 눈을 크게 뜨고 연근을 쳐다보며 나를 향해 말했다. 연근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너무 많은 틈이 있어. 이 틈을 메워야만 해. 그 순간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저 헛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 누나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우연히 집안에서 어릴 적 누나가 자주 쓰던 오카리나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오카리나는 누나가 어렸을 때 거의 매일 들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나는 그 오카리나를 집어들어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오카리나의 구멍들이 모두 본드로 메워져 있었다. 나는 오카리나를 손에 들고 누나에게 물었다. 누나,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누나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나를 바라보며 답했다. 구멍이 너무 많아서 보기 싫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다. 왜 누나는 그렇게까지 집착하고 물건의 구멍들을 메우려고 했을까? 그때부터 나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의문이 떠올랐다. 누나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심해졌다. 물건의 구멍만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집안의 모든 구석을 점검하며 이상한 물건들을 본드로 붙여놓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놓인 책들도 필기구들도 모두 본드로 붙여져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물건들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샤프나 볼펜도 구멍이 막혀서 쓸 수 없었고 책들도 종이마다 본드로 붙여져 있어서 펼칠 수가 없었다. 나는 점점 더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누나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 조금씩 더 조심스럽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날, 누나가 외출한 날, 나는 누나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방 안에는 누나의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필기구와 여러 가지 작품 상의들이 가득했다. 나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상한 점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샤프를 집어들어서 끝부분을 눌러보았다. 그러자 샤프 끝에서 본드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샤프를 책상 안쪽에 꽂아두고 다시 방을 나왔다. 그때부터 누나는 이상한 행동을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누나가 집에 돌아오자 나에게 물었다. 그 샤프 쓴 적 있어? 나는 아니,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며 그 상황을 피했다. 누나가 물어보는 걸 보면 내가 방 안에서 샤프를 썼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누나가 점점 더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누나는 점점 더 내게 말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나는 그 상황이 점점 더 불안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누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한밤중에 누나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 소리를 그냥 잠결에 들었지만 점점 더 요란해지자 나는 잠에서 깼다. 누나의 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집어넣는 듯한 소리였고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져서 누나의 방으로 몰래 달아났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그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도, 가구도, 심지어 누나의 옷장도 모두 사라지고 방에는 이상한 물건들만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고
몸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누나의 방 앞을 지나가며 문틈으로 방 안을 살펴보았다. 그때 나는 누나의 방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방 안에는 장판이 뜯겨져 있고 시멘트 바닥만 드러나 있었다. 그 방 안에는 거울 하나만 남아 있었고 누나는 그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누나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문을 잠그고 누나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후 누나는 다시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어느 날 밤에는 누나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틈이 너무 많아. 틈이 너무 많아.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누나가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나의 집착은 결국 자신에게까지 미쳐서 구멍을 막으려는 강박증에 빠져 있었다. 그 강박증은 점점 더 강해져서 누나는 자신의 입, 코, 귀 구멍까지 막기 시작했다. 결국 누나는 스스로 질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빠,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듣고 한바탕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아들, 유치원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배운 모양이구나. 아이는 아버지의 대답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알 수 없었다. 아빠, 그게 왜 나쁜 거죠? 아이는 다시 물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한 후 차분하게 말했다. 진우야,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면 그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아이는 여전히 아버지의 말이 납득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면 늘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며 결국은 그렇구나. 아빠나 맞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우는 그 말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 아이의 눈앞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리고 갑자기 어두운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더니 방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벽을 타고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다. 진우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고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누구지? 아이는 속으로 생각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 대신 벽 안쪽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위해 애썼다. 이상해. 이건 뭔가 이상해. 그 순간 불빛이 깜박거리며 켜지더니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마치 그 속삭임이 방 안에서 직접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준무야. 도와줘.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조금씩 점점 더 멀어졌다. 준우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고 그가 이대로 잠이 든다면 그 속삭임이 계속 이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진우는 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먹고 나서 유치원에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전날의 이야기와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진우야, 잘 다녀와 라며 인사를 했다. 그러나 진우는 그날 아버지의 모습을 이상하게 느꼈다. 아버지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했으며 진우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을 느꼈다. 유치원에 도착한 진우는 평소와 다르게 매우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유치원 정문을 지나면서 아이들은 평소와 다르게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들도 사라진 듯했고 교실의 불빛마저 흐릿하게 깜박거렸다. 진우는 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선생님 한 명도 없었다.
그 대신 도신 안에는 고요함과 이산한 짐만 가득했다. 선생님? 선생님, 진우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갑자기 교실의 벽에서 지금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교실의 한 구석에서 서서히 그림자가 일렁이며 다가왔다. 그림자의 음광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진우는 그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걸 느꼈다. 일이 뭐지? 진우는 숨을 멈추고 몸을 움츠렸다. 그림자가 가까워지면서 그 그림자 속에서 무엇인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누구야? 진우는 소리를 질렀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림자 속에서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진우는 그 누구보다도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유치원에 갔던 그날 진우는 아버지에게 전혀 의무를 갖지 않았던 말들을 떠올렸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병균에 걸린다는 그 말,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친 것들이 점점 더 이상하게 믿겨지기 시작했다. 아빠, 왜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라고 했을까? 진우는 스스로 묻고 아버지가 그 말을 했던 이유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러던 중 집에서 발견한 한 문서가 진우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문서에는 아버지가 유치원에 간 뒤 원장에게 전달한 봉투 안에 담겨 있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내용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말까, 그들이 병을 퍼뜨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진우는 그 문서를 보며 점점 더 의문이 커져만 갔다. 아빠,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불쌍한 사람들. 진우는 어느 날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 속에서 그는 거대한 어두운 숲속을 걷고 있었고 그 숲의 구석구석에서 고통의 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진우는 그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어느 순간 숲속 한 구석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진우는 그 그림자가 바로 불쌍한 사람들임을 직감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아파 보이는 거지? 진우는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진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유치원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다.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성적이 좋았고 항상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처음으로 시험에서 빵점을 맞았을 때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 유치원 시험에서 빵점을 맞은 그는 차마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그에게 준 충격은 참상 이상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을 보게 되었다. 왜 나는 그 정도밖에 못하지? 나는 생각이 들었고 시험을 못 봤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그 이후로 자신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험에서 빵점을 맞았던 그 순간 그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려 애썼다.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그는 항상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났고 그 덕분에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다. 학교에서도 그의 학업 성적은 늘 우수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며 또 한 번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말을 모두가 고백했다. 나는 평생 잘 살 거야.
그의 삶은 누구보다 화려하고 호화롭게 흘러갔다. 그는 남들보다 더 빠르고 쉽게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가 가는 길엔 언제나 도와 명예가 따랐다. 그러나 그가 상고할수록 과거의 빵점을 맞은 아이의 모습이 문득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는 그 아이가 불행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들게 살고 있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인생일 거야. 그러나 그가 예상한 대로 그 아이는 불행하게 살고 있었다. 그 아이는 그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그 아이를 떠올리며 무언가 어색한 감정을 느꼈다. 저 아이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는 그렇지 못한 걸까? 하지만 그의 그런 생각은 잠시였다. 그는 그 아이를 비웃으며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세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게 상관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는 한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고 그 자리는 그의 생각을 더욱 굳건히 만들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낸 세금으로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들이 왜 불쌍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점점 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가고 그 길에서 성공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불쾌한 일이 생겼다. 그는 군 생활을 하던 중 담원도에서 일어난 큰 홍수 사건을 목격했다. 홍수가 나자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실종되었다. 그는 구조대와 함께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그와 동료들은 보트를 타고 수색 작업을 계속했다. 열날 며칠이 지나도 실종된 사람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보트를 타고 수색을 하던 중 다른 보트에서 검은 물건이 떠 있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다가다 보니 그것은 사람의 머리카락같다가 그가 물속에서 봤던 검은 물건은 결국 시체의 일부였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외면했던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인가? 그 사건 이후 그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조금씩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유도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그 질문에 답을 찾아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에는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그는 이제 손을 내밀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 내가 살아나는 세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함께 살아나는 곳이다. 그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남을 도와주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었고 그가 다른 사랑을 나누고자 했다. 그 후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다.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돕고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였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박 병장의 말이 끝나자 나는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무언가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너가 본 건 사는 시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들이 물귀신일 가능성도 있지. 그는 나를 직시하며 말했다. 물귀신이라니요? 그런 게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물었지만 박 병자는 결코 농담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 고모가 그런 걸 자주 말했었어. 물귀신은 물속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얽혀서 떠도는 존재라고 했지. 그들이 물속에 있다는 건 그 자리에 계속 남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 떠있는 시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 박 병장의 말이 끝나자 나는 그 이야기에 더 이상 의심을 가질 수 없었다. 그가 왜 그렇게 경고했는지, 그가 왜 시체를 건들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건 물속에 얽혀있는 영혼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물었고 박 병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 물귀신은 아무리 사람 시체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직접 건드리거나 다루면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어. 내가 그걸 건들지 말라고 말했던 것도 그 이유야. 나는 박 병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불길해지고 있었다. 우리가 본 것이 단순한 시체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떠도는 영혼이었다면 그에 대한 처리는 더 신중해야 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그럼 왜 그 소방관은 실종된 거지? 내가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박 병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소방관. 그 사람이 실종된 이유도 아마 그 물귀신과 연관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위치를 물어봤을 때 뭔가 이상하게 느꼈어. 그런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대로 남아버릴 수도 있었지. 물속에 그 장소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을 수도 있어. 박 병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내 마음속에는 다시금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럼 그 소방관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거죠? 내가 묻자 박 병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건 아직도 알 수 없어. 우리가 그 장소에 도달했다면 그 사람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곳이 물귀신이 자리 잡은 곳이라면 찾을 수 없다면 그가 돌아올 가능성도 시박해. 그 말에 나는 점점 더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실종된 소방관을 찾고 그가 남긴 흔적을 쫓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가는 것이 두려웠다. 물속에서 얽히는 영혼들에 대한 박 병장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다시 그곳으로 가야죠. 그 소방관을 찾는 게 우선이죠. 내가 말했다. 박 병장은 잠시 생각한 뒤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가야겠지. 하지만 절대 시체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 이상하면 빨리 대처해야 한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시체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 소방관의 흔적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도달한 곳은 그 소방관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였고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묻어 있었고 그 발자국은 물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고 결국 물속에 잠겨있던 시체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 시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상하게도 참체가 흐릿하고 왜곡된 상태였다. 그 시체는 마치 물귀신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 떠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물귀신이 맞는 것 같다요. 내가 말을 꺼내자 박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체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이걸 건드리지 말아야. 이건 반신한 시체가 아니다. 물귀신의 자리일 수도 있어. 박병자는 다시 한번 경고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시체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다시 도대원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 시체와 관련된 사건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이 오르내렸다. 우리가 찾은 물귀신의 자리, 그 시체가 남긴 흔적은 아직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물귀신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불행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었다. 우리가 시체를 발견하고 나서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 같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발견한 것을 알았을까? 아니면 그것을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 소방관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다들 뭔가 불안해 보였다. 그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우리가 찾은 그 자리는 더 이상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나는 그 시체가 떠있는 장소에 있었고 그곳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쫓아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가 도망칠수록 그 무엇은 더욱 빠르게 나를 따라왔다. 그러다 나는 끼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뜬 나는 여전히 그 꿈의 여운을 느꼈다. 무엇인가 단하게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것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만이 두려웠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고 있었다. 이제 그 시체를 발견한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물귀신의 존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그 존재를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물속에서 건드린 그 영혼은 이제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박병장과 함께 시체를 발견한 장소를 떠난 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검은 잡초와 물속에 떠있던 시체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시체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박병장은 저에게 그것이 시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그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그것을 단순히 이체 착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불안한 감정이 제 안에 쌓여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 마을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 소방관의 실종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죠. 그 소방관이 마지막으로 박병장과 제가 이야기했던 장소 근처에서 실종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차 그 사고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병장이 제대하고 나서도 저는 그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곳에서 계속해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그곳에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제대 후에도 가끔 그 마을 근처를 지나게 되면 그 당시 일이 떠올라 불안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을 근처를 다시 지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의 사건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물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제 생활은 점차 안정되었지만 그때의 조맘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처럼 지나간 일이 아니었고 여전히 그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체의 얼굴을 본 기억은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 있었고 그 시체가 물귀신이었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친구가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을 겪을 사람으로 마치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을 근처의 다른 모텔에서 묵었을 때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그 모텔에서 뭔가 불안한 기고를 느꼈고 그곳에서 있었던 어떤 여성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마치 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가 그녀에게 말을 걸자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방을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 했고 대신 돌려보낸 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저는 마치 제 경험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도 저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그 마을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나 그곳에서 저지른 뭔가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 사건들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다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장소였고 다시 그 사건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혹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한 후 저는 예전에 시체를 발견했던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그 시체를 발견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시체가 물귀신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체의 존재가 그 마을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날 술을 마시고 맥주와 요깃거리를 먹은 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고 그 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은 전날 있었던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신 후 정신이 흐릿해졌던 기억이 떠오른다. 갑자기 몸이 열이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도 아까웠고 그때 그 여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바꾸기 위해 다낭에 전화를 걸며 다시 한번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전화를 거는 내내 모텔 사장님은 제 말을 귀찮아하듯 무시한 채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따지며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모텔 사장님은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따지다가 결국 사장님은 지쳐서 전날 그 여자의 전화를 넘겨줬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방에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2명을 두를 것이지 아니면 다 방에 하나씩 넣던다. 왜 남자 둘이 한 방에 있는데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상황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말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남자, 정말 괴상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으면서 나를 쳐다보았어요. 그 남자의 눈빛이 너무 이상해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방 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소파와 트임을 쪽에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자 저는 곧바로 방을 빠져나갔고 급히 짐을 챙기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그 여자의 목소리와 그 남자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후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도대체 뭐였을까? 바방 여자가 나를 가지고 놀았던 걸까? 아니면 그 모텔 방 안에 내가 본 것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그는 그때 이 일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차분하고 진지한 음성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와 그 남자의 존재는 분명히 그때 그 방 안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단지 제 착각이나 상상일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떨림과 공포는 실제로 제가 그 방을 떠난 후에도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방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제게 계속 따라왔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저는 계속해서 그 사건이 무엇인지 그때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출장에서 겪은 일들이 그 사건과 연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 그 여자의 목소리와 그 남자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 이야기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이었을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와 그 남자의 존재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상사와 함께 미국에서 업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다시 저녁을 먹으며 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상사는 그때 제게 그것은 그냥 내 착각일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저를 전혀 편안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사건은 제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았고 저는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이 제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항상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여자의 목소리와 그 남자의 존재가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고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의문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의문들은 저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단순히 우연이나 잡담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그 여자의 목소리와 그 남자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TV에서 방영 중인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앞의 큰 창문에서 호수가 보이는 곳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매우 강렬하게 말이죠. 살면서 이렇게까지 강한 인기척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창가로 가서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다시 TV 앞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그 인기척은 또다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드는 저는 결국 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방은 상사가 묵고 있는 방 바로 위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숙소는 1층과 2층에 각각 10개의 방이 있었고 1층에는 식당과 주방, 욕실이 있었습니다. 전 욕실에서 간단히 씻고 저녁 10시가 조금 넘을 시간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이유도 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에도 오감이 매우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뭐지? 순간적으로 잠이 깬 상태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긴장된 마음으로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미닫이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더니 커다랗고 검은 덩어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덩어리는 꿈틀거린다. 아주 기분 나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의 키는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컸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서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덩어리는 천천히 저를 향해 다가왔고 저는 마음속으로 제 말 다른 데로 가라고 외치니라 희미하게 기억했던 불경을 필사적으로 외웠습니다. 그러자 몇 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덩어리는 결국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를 보자마자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사는 잠시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봤구나. 상사는 한동안 말을 멈추고 이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호수에서 죽을 사람들의 염원이 올라온다는 소문이 있어. 이 숙소에서도 그런 염원들을 자주 본다고 한다. 아마 그 검은 덩어리는 귀신일 거다. 저는 상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사도 그 검은 덩어리를 몇 번 보았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검은 덩어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호수에서 죽은 귀신들이었을까? 귀신들의 원한이 짙을수록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인다고 하는데 그 귀신들이 왜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일까? 그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왜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도는지, 왜 사람들에게 그 존재를 알리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검은 덩어리의 모습과 그때 느꼈던 두려움은 이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